1475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의정, 고령부원군 신숙주, 6명의 왕을 섬긴 조선 최고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벼슬이 아닙니다. 숙주나물, 한 나물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조선의 영의정이 밥상 위 나물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숙주는 1417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종 17회였습니다. 본가는 고령이고 자는 범웅이었고 호는 보안제라 하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도 나주목 금알리 오룡동 외가의 동네였습니다. 어머니가 나주 정씨였기에 외가에서 그 첫 울음을 울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아버지 신장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린 신숙주는 비범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책을 한번 읽으면 기억해두고 잊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1438년 22의 나이에 사마시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439년에는 문과의 을과 3위로 합격하였습니다. 젊은 그에게 집현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종의 집현전이었습니다. 집현전은 그저 책을 읽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젊은 학문의 심장이 그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산문이 있었고 박팽년이 있었습니다. 이계가 있었고 하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에서 숙직을 하였습니다. 밤이 깊도록 책을 펴고 서로의 글을 돌려 읽고 함께 시를 지었습니다. 피가 섞인 형제는 아니었으나 그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세종은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젊은 학자들에게 휴가를 주어 절에 들어가 책을 읽게 하였습니다. 사가독서제라 불리는 그 제도였습니다. 1442년 신숙주와 성산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6사람이 진관사에 들었습니다. 그 절에서 그들은 몇 달을 함께 지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이 한밤중에 집현전을 찾은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촛불 아래 졸고 있던 한 젊은 학사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신숙주였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용포를 벗어 그의 등에 덮어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신숙주는 그 용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조인물고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실록의 기록이 아닌 후대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세종이 신숙주를 얼마나 아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절 두 젊은이의 성품이 달랐습니다. 성산문은 강직하였습니다. 옳다고 여긴 것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숙주는 박학다식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읽으려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모든 일을 알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맥골수의 선비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넓게 보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밥상에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벗이었습니다. 1443년이었습니다. 세종이 젊은 신숙주에게 큰 임무를 맡겼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 일행에 서장관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이었습니다. 통신사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공식 사신이었습니다. 서장관은 기록을 맡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오가는 말과 일을 글로 남기는 역할이었습니다. 신숙주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대마도를 거치고 일기도를 지나 마침내 일본의 경도에 닿았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도읍을 경도라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교토 그곳이었습니다. 7달이 넘는 긴 사행이었습니다. 그는 외국어에 밝았습니다. 한어와 일본어를 알았고 몽골어와 여진어까지 익혔습니다. 그 시대에 4개의 언어를 통역 없이 다루는 사람은 조정에 흔치 않았습니다. 일본의 학자들이 그의 시를 보고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바닷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어 배가 흔들리는 밤이 여러 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멀미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날에도 신숙주는 등잔을 켜고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배전에서 글씨가 번지지 않도록 먹을 아껴 쓰면서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도주와 교섭을 하였습니다. 개인연의 약조, 개의 약조였습니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 교역과 사신의 규범을 정한 조약이었습니다. 신숙주가 그 자리에서 한 일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세종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훗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성종 2년에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해동제국기였습니다. 일본과 유구의 사정과 지리와 풍속을 낱낱이 적은 책이었습니다. 조선의 대일 외교의 교과서가 그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세종이 그 어린 학사에게 일본을 맡긴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장 넓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바다를 건너가 통할 만큼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집현전의 학사들과 벗처럼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그 벗들을 자주 불렀습니다. 집현전에 친히 들러 밤늦도록 그를 논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종의 몸은 약하였습니다.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1452년 5월 문종은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집현전 학사들을 병상 가까이로 불렀습니다. 신숙주가 있었고 성산문이 있었고 박팽년이 있었습니다. 문종은 그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그대들을 벗으로 삼았소. 세자는 아직 어리오. 그대들이 세자를 부탁하오. 어린 세자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실록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종의 유언과도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집현전의 학사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해 5월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살의 단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고명 대신이 되어 어린 왕을 보필하였습니다. 집현전의 학사들은 왕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밤의 약속을 어떤 이는 지켰고 어떤 이는 버렸습니다. 그 길은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453년 10월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김종서를 그의 집에서 베었습니다. 황보인을 궁에서 잡았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고명대신들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집니다. 정변이 끝난 뒤 성산문이 신숙주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형, 우리는 어찌해야 하오? 이 대화는 실록에 직접 남아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연려실 기술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후대가 그날의 두 사람의 심정을 미루어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 두 사람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실록이 전하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편에 섰습니다. 1455년 윤 6월 단종이 세조에게 양위하였을 때 신숙주는 예문관 대제학에 올랐습니다. 그의 좌익공신 1등에 책봉되고 고령군에 봉해졌습니다. 수양에 가장 가까운 신하의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성산문은 겉으로는 세조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단종을 다시 세우려 하였습니다. 집현전의 같은 방에서 자라난 두 친구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신숙주는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실록은 그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만들었으나 그 속내는 오직 그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다만 그의 이후의 삶이 그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는 세조의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의 벗이었던 사람들은 그로부터 3년 뒤에 공문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456년 6월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들어왔고 창덕궁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육신은 세조를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벼른검으로 성산문이 아비성승과 유흥부와 박쟁이 있었습니다. 성산문이 있었고 박팽년이 있었고 이계가 있었고 하이지가 있었고 유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루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함께 일을 꾸몄던 김질이 그의 장인인 정창손을 찾아갔습니다. 정창손은 김질을 데리고 세조에게 나아갔습니다. 거사는 시작되기도 전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잡혀왔습니다. 국문장이 열렸습니다. 세조실록 6월 2일의 기록이 그날의 일을 전합니다. 성산문은 세조를 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으리라고 불렀습니다. 국문장에서도 그 호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달군 쇠로 그의 몸을 지지게 하였으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육신전에 한 장면이 전해집니다. 성산문이 신숙주를 돌아보며 한 말이라고 합니다. 숙주야, 네가 나와 함께 집현전에서 세종의 은혜를 받던 날을 잊었느냐? 이 대화는 실록이 아닌 남효운의 추강집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남효운은 사육신이 세상을 떠난 뒤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후대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날 국문장에 신숙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세조의 편에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는 전승이 후대에 전해집니다. 6월 8일이었습니다. 사육신이 처형되었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과 이계와 하이지와 유성원과 유흥부 그리고 그 일족들 한양의 하늘이 그날 잠시 어두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신숙주가 그들의 거사를 미리 알았느냐? 실록에 분명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훗날의 야사들이 그가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전할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실록의 글자가 아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날 국문장에 신숙주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가장 가까웠던 버틀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사실. 열려실 기술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육신이 죽던 그 밤 신숙주의 집에서 부인 유씨가 목을 메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선택을 아내가 부끄러워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신숙주의 부인 유씨는 사육신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학계의 정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화는 훗날의 사람들이 지어 얹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가 버틀을 저버렸다는 세상의 시선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까지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야사에서 지어진 이야기였으나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선택이 남긴 파장이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457년이었습니다. 상황이었던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월로 보내졌습니다. 신숙주는 조정에서 단종에 대한 더 무거운 처분을 주장하였던 신하 중 하나였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이 그 사실을 전합니다. 문종이 그의 손을 잡고 세자를 부탁한 지 5해가 지난 그때 그 어린 왕은 영월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실이 훗날 사관들의 붓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세조가 신숙주를 더욱 가까이 두었습니다. 세조 3년의 기록에 세조가 그를 나의 위징이라 불렀다는 대목이 전합니다. 위징은 당나라 태종의 충신이었습니다. 왕의 잘못을 고든 말로 꽂히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숙주의 위치는 위징의 자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을 만든 신하였고 왕의 편에서 정책을 펴는 신하였습니다. 1458년 그는 우의정이 되었습니다. 1459년 좌의정에 올랐습니다. 1462년에 영의정부사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나이 46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이른 나이에 정승의 자리에 오른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1464년에 한 차례 사직하였으나 1471년에 다시 영의정에 임명되어 1475년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세조의 외교를 맡았습니다. 예조의 일을 10여 년이 넘도록 관장하였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하였으므로 일본의 사신이 오고 여진의 사신이 와도 통역 없이 직접 말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가는 모든 외교 문서가 그의 붓 끝을 거치지 않은 것이 드물었습니다. 북방의 일에도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460년 7월 강원과 함길도의 도체찰사 겸 선의사로 그는 북쪽으로 갔습니다. 오진을 돌며 강을 건너 여진의 본거지를 쳤습니다. 여진족에 큰 타격을 입히고 개선하였습니다. 그 일의 기록이 이듬해 북정록으로 엮였습니다. 세조가 왕명으로 그 책에 편찬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1467년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이시해가 반란의 명분으로 신숙주와 한명회가 모반을 꾀하였다는 것이 고변을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조는 처음에 흔들렸습니다. 두 신하를 잠시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곧 진실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풀려나 다시 조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붓은 한 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동국통감의 편찬에 손을 대었고 국조오레이의 완성에 참여하였습니다. 경국대전의 편찬 과정에서도 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법전의 완성은 그의 사후의 일이 됩니다. 세조는 말하였다고 전합니다. 신숙주가 없으면 국사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만큼 세조의 조정은 그의 손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사관들의 붓은 냉정하였습니다. 그의 졸기가 쓸 때 그의 박학다식과 외교의 공로는 상세히 기록되었으나 지편전 옛 동료들에 대한 태도는 이를 저버렸다는 논평이 함께 얹혔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로는 성공하였으나 학사의 벗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예종의 나이 19이었고 정사를 홀로 감당하기에는 이르다 여겨졌습니다. 원상이라는 제도가 세조 말년에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원로 대신들이 궁에 들어와 국정의 실무를 돕는 자리였습니다. 신숙주는 그 원상의 가장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1469년 예종이 급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14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3살의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의 나이가 어렸으므로 세조의 왕비인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습니다. 원상의 자리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신숙주가 그 실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성종 2년인 1471년 신숙주는 다시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리공신 1등에 책봉되었습니다. 그의 네 번째 공신 책봉이었습니다. 같은 해 해동제국기가 완성되었습니다. 28년 전 젊은 서장관으로 일본을 다녀온 그의 경험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인 것이었습니다. 성종이 그 완성을 기다려 인쇄를 명하였습니다. 1474년 4월이었습니다. 성종의 왕비 공해왕후가 1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숙주가 그 국장의 도제조를 맡았습니다. 국장의 일을 그의 손으로 마쳤습니다. 이듬해 1475년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성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그에게 궤장을 내리려 하였습니다. 노신하에게 내리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러나 신숙주는 아직 그 예를 받을 나이가 아니라 하며 조용히 사양하였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성종이 친히 그의 집으로 문병을 갔다고 전해집니다. 성종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신숙주는 임종의 자리에서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과의 화친 관계를 잃지 마소서.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평생 외교의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일본을 그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해동제국기에서 그는 일본인을 사납고 변덕스러운 이웃이라 적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에 친교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친교가 무너지는 날 그들이 바다를 건널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언이 이후 오래도록 조선의 대일 정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475년 음력 6월 21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난 날과 꼭 하루 차이의 날이었습니다. 향년 59이었습니다. 시호가 문충이라 정해졌습니다. 글과 충성 두 글자였습니다. 그가 받은 가장 높은 평가의 한획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양주에 조성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의정부 땅입니다. 성종은 그의 죽음에 사흘 동안 정사를 폐하였습니다. 신하 한 사람의 죽음에 사흘을 비우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뒤 세상에는 두 개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문충공 신숙주였습니다. 6왕을 섬기고 4번 공신에 책봉되고 영의정을 2차례 지내고 회동제국기를 쓴 재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숙주나물이었습니다. 녹두를 불려 싹을 틔운 그 나물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나물을 숙주나물이라 불러왔습니다. 왜 그 이름이 되었을까요? 민간의 이야기로는 이러합니다. 녹두나물은 조금만 더워도 금세 변하고 금세 상합니다. 그 성질이 신숙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편전에 버틀을 두고 편을 바꾼 그의 이름이 그 나물의 이름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학자들의 정론이 아닙니다. 조선 전기와 중기의 문헌에는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민간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이름입니다. 학설이 아닌 속설입니다. 그러나 그 속설이 끈질기게 전해진 까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어딘가에 그의 선택이 아프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버틀을 국문장에서 외면한 그 모습이 한 접시의 나물에 담겨 두고 이야기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두 갈래로 기억합니다. 한편으로 그는 조선의 학문과 외교를 떠받친 재상이었습니다. 해동제국기가 있었고 북정록이 있었고 여러 사정과 문서가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연구와 보급에도 그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그의 학문을 존중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친고를 벌인 남자였습니다. 지편전에서 함께 자라난 버틀이 그가 서 있는 편의 왕에게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역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학문은 산처럼 컸습니다. 그의 공로는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숙주나물 한 접시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한 접시의 나물로 줄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무덤은 지금도 의정부에 산자락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남긴 4번의 공신 책봉과 2번의 영의정과 6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세상의 부엌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올라옵니다. 숙주나물, 한 나물이 한 사람의 일생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밤에는 세조의 아들 예종과 27의 나이의 이름을 얻은 한 무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